안녕하세요. 생활인의 시계 김생활입니다. 2020년에 발간된 모건 스탠리의 스위스 시계 산업에 대한 보고서를 보면은 2019년 기준으로 론진은 스위스 브랜드들 가운데 네 번째로 높은 매출을 올렸습니다. 같은 해 론진보다 높은 매출을 올린 브랜드는 롤렉스와 오메가, 카르티에 뿐입니다. 전 세계에서 고른 인기를 얻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권에서의 인지도도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계 팬들은 론진이 저평가되어 있는 안타까운 브랜드라고 말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위스 브랜드들 중 하나가 사실은 저평가되어 있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미 충분히 사랑받고 있는 론진을 많은 이들이 안타까운 시선으로 보는 까닭은 이 회사가 영광스러웠던 지난날에 누렸던 명성이 워낙에 대단했기 때문입니다. 론진은 1832년 스위스의 상티미에에서 설립이 됐습니다. 바쉐론 콘스탄틴보다는 젊지만은 롤렉스나 오메가보다는 나이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론진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건 아닙니다. 원래는 창업자 어거스트 아가시즈의 이름을 따서 아가시즈 앤 코라는 사명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후대의 경영자 어니스트 프랑실론이 여러 공방에서 나눠서 이루어지던 시계 제조 과정들을 효율적으로 합치려는 구상 아래서 1867년에 대규모 시계 공장을 짓게 됩니다. 공장이 위치한 장소의 지명이던 레 론진이 곧 브랜드의 이름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창립 초기의 론진은 시대의 흐름을 빨리 읽고 변화를 주도하던 선구적인 회사였습니다. 론진은 브랜드의 정체성과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을 미리 내다보고 1893년에 브랜드 로고와 상표를 지적재산권 관련 기구에 등록한 세계 최초의 시계 회사가 됩니다. 론진을 상징하는 날개 달린 모래시계 로고는 롤렉스의 왕관 로고보다도 일찍부터 사용됐습니다. 론진은 이미 19세기 중반에 소규모 도제식 공방을 넘어선 대량 생산 설비를 갖추려고 했고 19세기 말에 이르면 자사시계에 들어가는 모든 무브먼트를 한 지붕 아래에서 제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됩니다. 브랜드의 로고에 날개를 새겨 넣어서 그런지 론진은 항공시계의 역사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1919년에는 국제항공연맹의 공식 시계 공급업체로 지정되기도 했고 20세기 전반에 걸쳐서 각국의 군조종사들을 위한 파일럿 크로노그래프들을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1920년대부터는 미국의 해군 장교이자 발명가였던 필립 반 홈 윈스와 함께 항법용 항공시계를 개발하기도 합니다. 대서양을 무착륙 비행으로 횡단한 것으로 유명한 조종사 찰스 린드버그가 윈스의 항법용 시계를 좀 더 발전시켜 만든 시계가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1931년의 린드버그 아워 앵글 시계입니다. GPS가 없던 시절에 항법사가 비행기의 현 위치를 파악하는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린드버그가 소장했던 아워 앵글 시계는 현재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파일럿들을 위한 정밀한 시계를 만드는 데 일가견이 있었던 론진은 정확한 시계가 필요한 수많은 대형 스포츠 이벤트에서도 단골로 등장하는 브랜드였습니다. 1926년 국제 승마대회, 1933년 브라질 그랑프리를 포함한 수많은 승마와 자동차 경주 대회 등에서 공식 타임키퍼로 활약을 했고 1896년 이래 5차례의 하계올림픽에서도 공식 타임키퍼 역할을 수행을 했습니다. 전성기의 론진은 수동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에 관한 한 최고의 제조사로 여겨졌습니다. 1936년에는 손목시계에 들어가는 플라이백 크로노그래프 특허를 확보하기도 합니다. 플라이백 크로노그래프는 구동 중인 크로노그래프를 멈추지 않고 리셋할 수 있는 크로노그래프를 말합니다. 이는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폭탄이나 식량을 투하해야 하는 파일럿들이나 매 바퀴마다 소요 시간을 새로 측정해야 하는 레이서들에게 특히 유용한 기능이었습니다. 플라이백 크로노그래프를 가장 먼저 개발한 회사는 브라이틀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어째서인지 특허권을 가져간 쪽은 론진이었습니다. 론진이 내놓은 플라이백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 중에서도 1936년에 등장한 13GN 무브먼트는 시계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집니다. 론진은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로 주도권이 넘어가기 전까지 이 무브먼트를 장착한 시계를 다양한 다이얼 디자인으로 내놓았습니다. 이 시계들은 모두 오늘날까지 빈티지 시계 수집가들에게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사랑받고 있습니다. 론지는 요약하자면은 20세기 중반까지는 후발 주자들을 압도하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인기 있는 시계 회사였습니다. 이 회사가 지나온 길은 수많은 세계 최초 타이틀과 기술 특허, 수상 기록들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회사도 쿼츠의 도입이 가져온 위기를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대다수의 스위스 시계 브랜드들과 마찬가지로 실적 약화와 경영난에 허덕이던 론지는 1971년 스와치 그룹의 전신인 ASU-AG에 인수가 되었고 현재까지 스와치 그룹의 계열사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의 론지는 더 이상 인하우스 무브먼트를 만들지도 않고 세계 정상급의 하이엔드 시계를 만들지도 않습니다. 그룹 내 계열사들끼리는 경쟁을 하지 않는다는 스와치 그룹의 암묵적 방침에 따라서 론지는 이제 같은 그룹의 오메가보다는 살짝 낮은 가격대를 공략하는 일종의 입문용 럭셔리 브랜드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론진의 전성기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지금의 론진이 스와치 그룹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볼지 모릅니다. 하지만 론진이 더 이상 왕년의 하이엔드 브랜드가 아니라는 사실이 꼭 나쁜 일인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날의 론진은 자신이 보유한 방대한 아카이브를 잘 활용해서 전성기 시절의 시계들을 비교적 접근 가능한 가격대에 내놓고 있습니다. 주요 모델들이 100만원대에서 500만원대 사이에 포진해 있으니까 여전히 저렴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하이엔드 브랜드들이 만든 비슷한 디자인의 시계들과 비교를 해본다면 론진의 시계들은 차라리 큰 선물처럼 느껴질 겁니다. 보고 들은 것은 많아서 눈은 높아질 대로 높아졌는데 1000만원을 넘어가는 초고가의 하이엔드 시계들을 장만할 의지나 여력이 없는 시계 팬들이라면 론진이 내놓는 패키지들을 외면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오늘 살펴볼 헤리티지 클래식 크로노그래프 1946이라는 시계는 론진이라는 브랜드의 부인할 수 없는 매력을 잘 보여줍니다. 론진의 방대한 라인업 중에서도 아카이브에서 직접 끌어내온 모델을 주축으로 하고 있는 헤리티지 컬렉션에 속한 시계이니만큼 이 시계 역시 고전적인 생김새를 자랑하는 1946년의 역사적인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론진이 전성기 시절 크로노그래프로 이름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까닭인지 현행의 헤리티지 라인업에는 크로노그래프 모델이 많지 않습니다. 작년에 등장한 1946이라는 시계가 특히 반가운 이유는 단순히 크로노그래프 모델이어서가 아니라 무엇보다 론진이 가장 화려했던 시절의 크로노그래프 디자인을 재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조 모델은 앞서도 언급한 바 있는 론진의 전설적인 플라이백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인 13DN을 장착한 시계였습니다. 이 1946의 리테일가는 400만원입니다. 저희 채널에 시계를 대여해준 와치라운지 쇼핑몰 가격은 304만원 정도인데요. 어느 쪽에서 구매를 하시든 여전히 비싼 시계입니다만은 비슷한 디자인의 하이엔드 브랜드 제품들이나 1930년대에서 40년대에 나온 정말 원조 빈티지 론진 크로노그래프의 가격을 생각한다면 상대적으로 접근 가능한 가격입니다.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대개 수명이 70년이 넘은 시계들이라서 이제는 제대로 동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감안을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1940년대의 전설적인 크로노그래프를 현대적인 스펙과 비교적 접근 가능한 가격에 만나게 해준다는데 론진이라는 브랜드가 가진 미덕이 있습니다. 이 시계의 케이스 사이즈는 40mm로 원조보다 살짝 키웠습니다. 원조가 당시 기준으로는 상당히 컸던 38mm의 시계였음을 감안을 한다면 크게 불만을 가지기는 힘든 사이즈 변화입니다. 러그 트러그의 길이는 47.8mm입니다. 방수 성능이 30m인 거야 드레시한 크로노그래프니까 이해한다고 쳐도 개인적으로 이 시계에서 아쉬웠던 부분은 케이스의 두께였습니다. 돔형의 시계 유리를 포함한 두께가 13.2mm인데요.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임을 감안하면 크게 두꺼운 건 아닙니다만은 고전적이고 단순한 생김새의 케이스임을 감안할 때 유독 두께가 두드러져 보입니다. 원조처럼 수동 무브먼트를 장착하면서 1mm에서 2mm 정도만 더 얇게 만들 수 있었다면 훨씬 더 좋은 시계가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게는 스트랩을 포함해서 83.7g이 나옵니다.
시계줄을 연결하는 러그의 폭은 20mm이고요. 기본 가죽줄의 너비는 20mm에서 16mm로 좁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조의 형태를 거의 그대로 이어받은 케이스는 전반적으로 폴리시가 되어 있습니다. 베젤은 돔형 유리의 곡선을 이어받아서 부드러운 선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러그는 선이 곱고 각이 서 있어서 좋은 대비를 이룹니다. 넓적한 사각형의 푸셔 역시 원조의 것을 거의 그대로 이어받고 있습니다. 용두는 위에서 보면은 원조식이랑 비슷한데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던 1940년대의 모델과 달리 론진의 로고가 들어간 사인드 크라운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15.2cm 손목둘레의 여성이 착용한 모습입니다. 팽창하는 느낌이 드는 흰색 다이얼에다가 베젤이 거의 존재하지 않다시피 하고 케이스 윗부분도 평평하게 생기다 보니까 체감이 수치에 비해서는 다소 커 보입니다. 그래도 두께 정도 말고는 사이즈가 실제로 큰 건 아니기 때문에 가는 손목에도 충분히 시도는 가능한 시계라고 하겠습니다. 17.8cm 손목둘레의 남자가 착용한 모습입니다. 케이스백이 납작해서 착용감은 아주 좋고요. 아무래도 굵은 손목에서 좀 더 드레스 시계다운 핏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두께 정도를 제외한다면 정말 완벽한 드레스 시계 사이즈라고 할 수 있네요. 박스 형태로 가장자리부터 솟아오른 더블돔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지붕으로 삼아서 다이얼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시계유리의 내부에는 무반사 처리가 여러 겹으로 되어 있고요. 물론 이 시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유리 아래로 보이는 살짝 은빛이 도는 깨끗한 오프화이트 다이얼입니다. 브레게풍의 검은색 아라비아 숫자 인덱스들이 프린트가 되어 있는데요. 브레게풍의 숫자 인덱스와 나뭇잎 모양의 열처리 블루 핸즈가 필승의 조합이라는 걸 부정하는 시계 팬들은 없을 겁니다. 시분침의 형태가 뾰족뾰족하고 가는 원조랑 달라지긴 했지만은 그래도 원조가 가진 분위기만큼은 충실히 따르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쭉 뻗은 나뭇가지처럼 생긴 러그와 나뭇잎처럼 생긴 동글동글한 시분침이 조응하는 듯한 느낌도 아주 좋습니다. 열처리 블루 핸즈는 어두운 데서는 진청색 내지 검은색으로 보이다가 빛을 받으면 우아한 푸른빛을 되돌려 줍니다. 요즘은 열처리 블루 핸즈가 딱히 필요하지 않은 곳에도 남발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굳이 찾지는 않는 편이었는데 이 시계에서만큼은 다른 조합을 상상하기 힘들 만큼 멋지다는 생각이 듭니다. 살짝 안쪽으로 파고 들어간 3시 방향의 스몰 세컨드와 9시 방향의 30분 카운터 역시 정확한 비례와 대칭을 보여줍니다. 원조와 마찬가지로 3시와 9시 인덱스가 카운터에 살짝 파묻힌 형태를 하고 있는데요. 다른 점이 있긴 있습니다. 원조는 3시 방향이 30분 카운터였고 9시 방향이 스몰 세컨드였는데 현재 모델에서는 위치가 정반대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무브먼트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죠. 12시 방향에는 화려하고 좀 럭셔리한 느낌이 있는 요즘의 로고 대신에 단정한 예전의 프린트 로고를 사용했습니다. 또 전체적인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날짜 기능을 굳이 추가하려 하지 않은 것도 마음에 듭니다. 1946의 엔진으로 채택된 L895.5라는 무브먼트는 봄용 3엔즈 무브먼트인 에타 2892-2에다가 크로노그래프 모듈을 올린 무브먼트입니다. 모듈형 크로노그래프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케이스를 옆에서 봤을 때 푸셔의 위치가 용두보다 살짝 높은 걸 보면은 아실 수 있습니다. 일체형 크로노그래프는 이게 다 일렬로 서 있거든요. 진동수는 시간당 28,800회에서 25,200회로 다소 낮춘 대신에 파워 리저브를 52시간으로 늘린 무브먼트입니다. 좀 더 긴 파워 리저브는 반가운 일입니다만은 솔직히 이 무브먼트는 원조에 들어가는 13GN만큼 흥미롭지는 않습니다. 플라이백 기능이 없는 일반적인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플라이백 기능을 갖추려고 했으면은 안 그래도 저렴하지 않은 이 시계의 가격이 더 치솟았겠죠. 론진의 선택을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리테일가 400만원 선에서 진짜 플라이백 기능을 가진 기계식 크로노그래프를 주는 브랜드는 프레드릭 콘스탄트 정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컬럼 휠은 아니고 캠 방식으로 구동하는 모듈을 썼기 때문에 스타트할 때 뻑뻑한 느낌이 다소 있고요. 용두의 사용감은 에타 2892-2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무브먼트에다가 모듈만 올린 거니까요. 수송감기는 부드럽지만 묵직하게 잘 되고요. 용두를 뽑으면은 날짜 관련 고스트 포지션은 없고 바로 해킹이 되고 초침이 멈추죠. 분침을 이동시켜서 시간에 맞추실 수 있습니다.
케이스를 뒤집어 보시면 납작한 솔리드백이 채택되어 있는데요. 론진이 예전에 쓰던 스타일의 날개 달린 모래시계 로고가 가운데에 떡 새겨져 있는 게 아주 멋집니다. 로고 위에 있는 EFCO는 어니스트 프랑실론 앤 코라는 론진이 아가시즈 앤 코 다음에 쓰던 이름의 약자고요. 옛날 로고를 재현한 것도 아주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시계줄을 보시면은 무늬나 바느질 같은 게 전혀 없고 두께도 얇고 광택도 과하지 않게 줄인 검은색 가죽줄이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다이얼이 워낙 단정하고 예쁘고 그렇기 때문에 시계줄에서 무리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미니멀리즘 시계에 어울릴 법한 그런 단정하고 별다른 게 없는 그런 가죽줄인데 가죽의 촉감은 부드러워서 착용감은 좋습니다. 버클도 무리하지 않고 화려한 디버클 같은 거를 채우려고 하기보다는 아주 아담한 핀 버클을 달아 주었는데요. 버클에도 론진의 로고를 나름대로 정교하게 새겨뒀습니다. 자, 그러면은 총평을 해보죠. 헤리티지 1946 클래식 크로노그래프는 현대적인 스펙과 안정적인 만듦새 그리고 너무 과도하게 비싸지는 않은 가격으로 론진의 전성기 디자인을 만나게끔 해주는 매력적인 시계입니다. 파워 리저브가 52시간으로 긴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라는 것도 일부 시계 팬들한테는 반가운 소식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쉽다면은 원조와 달리 플라이백 크로노그래프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다소 두껍다는 점 이런 것들이 있겠는데요. 그래도 워낙에 멋있는 원조 시계를 갖고 와서 그런지 크게 불평을 하긴 힘들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됐기를 바라고요. 여기는 생활인의 시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